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차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민심, 양심 이런 단어들 이제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의 표단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네. 민주당의 이런 막판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이야 충분히 뭐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민주당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정당인가 하는 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당장 지난해 9월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당론에 위반된 투표를 했다고 그 당시 수박으로 규정하면서 결국에는 다 비명 행사의 길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 봐도 공수처 때 설치법안 때 그때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따라 당론에 반하는 소신 투표였다고 결국 공천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국회법 위에 당론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헌법 46조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국회법 114조에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민주당은 분리할 때는 당론을 꼭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상 이런 또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이 오니까 이건 또 소신에 따른 양심적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중잣대가 예. 그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내일 본회의가 결국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 또 굉장히 큰 정치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는 거는 예. 만일 내일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말하자면 무력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임기 가운데 최소한 올해라도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말하자면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초유에 말하자면 아주 전면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당은 막판에 표단속을 강력하게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비례 초선 의원이죠. 김근태 의원까지 이제 찬성표 뜻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이탈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일단 조정훈 의원이 한두 명 정도 나올 것 같다. 100원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예. 5명이 돼서 뭐 100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이상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위기라는 게 좀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철수계로 이제 국민의당으로 비례 4번이었고 권은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제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들어왔죠? 예, 올해 들어왔으니까 이제 5개월 정도 된 그리고 저도 좀 몰라서 찾아봤는데 199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고 공군 제25단 전투비행단 병장 출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청년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이 김근태 의원이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얘기하는 보수가 국민의 한 어느 젊은 장병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고, 김근태 의원밖에 없을까요, 정말로? 이 지금 이름을 얘기했던, 제가 그래서 그 58명의 낙천자 명단을 쭉 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명 정도로 보이더라. 이거는 뭐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뭐 내일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5명 외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5명 외에 공개적으로. 추가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변이 이제 무기명 투표는 특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결 부결도 있지만은 이게 정말로 당론으로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이게 말씀하신 게 당론으로 막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염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도 당론으로 막는 게 제가 보기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김준영 평론가 지금 5명 추가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그렇죠. 지금 김근태 의원 불출마 선언한 당사자고 최재형 의원은 낙선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탈표. 저도 사실은 뭐 지난주 주말까지 방송에 나가서 네. 저도 4명 이하라고 저도 전망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예. 이제 5명이 돼버려서 네. 저도 좀 이제 약간 허치푼 이제 그런 성격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당선인은 딱 한 분이죠. 안철수 의원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낙천하거나 이제 불출마하거나 낙선하신 그런 분들인데 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해진 거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17표인데 아마 네. 출석은 다 할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은 네. 다 보이니까. 다만 이제 투표는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만일 일괄 퇴장으로 또 말하자면은 그 국민의힘이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은 예. 남아있는 분도 투표를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뭐 내일 뭐 전략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저는 제가 보기에 그 10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부결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균열이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당이 총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네.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22대 넘어가면은 이건 막을 수 없는 뚝이 된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그런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그 부결이 되는 쪽으로 저도 전망을 합니다만은 부결이 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 소신 투표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탈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봐요. 국회의원이 당론했다고 예, 소신에 따른 예. 양심에 따른 직무에 따른 그런 예. 투표를 하는데 그거를 이탈했다고 하기보다는 예. 소신 투표를 하는 게 저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서 어찌됐건 그것이 소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국민의힘에 주는 파장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이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알겠습니다.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이탈표, 어떻게 보면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박 의원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 이외에도 아마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만하다. 본인이 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나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소신에 맞게 투표하는 거지 네.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표결 시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박주민 의원 주장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 오만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역시 그 최소영 평론가께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이런 야권의 설득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 박주민 의원은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 데이트 신청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실제로 네. 편지도 썼어요. 편지도 썼죠.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수에게 돌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박주민 의원의 이런 행위는 뭐 개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그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균열을 내고 예. 뭐 말하자면 거기에 전선을 흐트러뜨리겠다 좀 당략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이런 모습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 그대로 소신 투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이걸 마치 주변에서 강제하듯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했지만 네. 그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장이 회에 출국하려는 걸 겁박하듯이 이렇게 비춰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낙천자 낙선자 없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굳이 22대 국회 가서 네. 순리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또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본인들에서도 이탈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행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재의결이 이제 통과되려면 이제 17표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꼭 17표가 아니더라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수치를 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제시를 하자면은 네. 일단은
두 자릿수가 아니더라도 8표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는 이제 108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8명이 이탈을 하는 건데 물론 구성 자체가 다 구성은 바뀝니다. 달라지죠. 구성은 달라지지만 네.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러면 8명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8표보다 적으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안도를 상당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8표에서 뭐 9표가 나오면 이것도 조금 이제 내상을 좀 입는 거고 두 자릿수면은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 이거는 굉장히 조금 비상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두 네. 자릿수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17표에 가까운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뭐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7표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시계 제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네.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임명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네.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테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도 굉장히 지금 순항하고 있는데 굉장히 네. 앞길을 알 수 없는 뭐 이런 빨리 전당대회 빨리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수 있고 등의 여당의 어떤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면은 그 가능성 적다. 우원식 의원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을 지금 가정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17표가 넘었을 경우에 네. 이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지금 여당의 입지라든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건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국민의힘도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계 제로가 아니라 이제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리빌딩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다음에 당정 관계가 처음서부터 이거는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 두 번째가 여당 지도부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는 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예. 겨우 지금 출범한 비대위 문제도 네. 이 비대위도 이게 지금 다시 또 하나의 비대위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비대위를 또 조기종식시켜야 되는지 아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건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108명의 이제 의원으로 출발하는 국민의힘도 네. 어떻게 갈지 모르는 말하자면은 정말 그 전략적인 이제 말하자면 행보부자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08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형해화되는 거고 네. 실제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디딜 때 전략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그걸 다 우려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 특검에 동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여론조사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수치가 이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일 표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부결이 됐을 경우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서 이제 이게 다시 상정이 되고 다시 표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뭐 이제 ARS 무선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대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은 20% 초중반대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지지층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율에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부결시킨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거지만은 네.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탈이 그 네. 긍정평가에 대한 이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화 면접 기준으로 이게 앞자리가 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20%와 19%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어떤 그 타격, 심리적 타격 그리고 예. 국민의 의원들의 약간 공포, 당장 선거가 있지 않더라도 야 이러다가 10%대야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진짜 뚝이 무너지듯이 예.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표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생각합니다. 표결이 통과가 돼도 아니면 통과가 되지 않아도 뭐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다 사실 힘든데 저는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탄탄하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한치의 새 틈도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느냐 네. 아니면은 이게 꽤 많은 이탈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한치의 어떤 이탈 뭐 물새 틈 없이 나오면은 지금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동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렸던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7표에 가깝게 만약에 이게 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 말씀 이어가기 전에 요 차상병 사건 하나 짚어보고 녹취 하나 듣고서 이제 계속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수사 외압의 이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거죠. VIP 경로설을 놓고 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경로도 못하냐, 경로한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죽음의 진상을 밝혀줘야 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냐 없었냐의 공방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경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좀 이제 논쟁거리가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은 상황에서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성일종의 얘기는 그런 거죠. 네.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작전에 투입됐던 이른바 장교든 사병이든 똑같이 하나의 몸으로서 이제 그 민간인 구출 작전에 동원이 된 건데 거기에서 설령 어떤 사병의 죽음이 있었더라도 네. 같이 동료애를 가지고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누구는 벌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책임을 딱 소재를 가려서 정확하게 해라라고 이제 경로했다. 그러니까 예. 경로한 건 죄가 아니다. 근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낸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예. 다만 그 죄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향을 끼쳤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제기하다 네. 보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요. 결국 지금 예. 이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녹취록에서 밝혀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이 화를 냈다에 그거 제일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사안에 이제 영향을 끼쳐서 수사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이제 논점이라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화를 낸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그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간에 이걸 가지고 화제를 삼거나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많이 그랬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이제 밝히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저는 매우 좀 만족할 속도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 자체가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경로 자체만 가지고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네, 논리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가 있느냐 여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이거 저도 뭐 동의합니다. 경로만 했다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 경로를 했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예.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렇게 많은 전화들이 오갔으며 왜 이미 이제 뭐 정부 경찰청에 넘어간 수사 이제 결과를 왜 그렇게 도로 회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며 네. 뭐 이런 게 이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내면은 다 그렇게 움직입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뭐 YTN 사장님이 그 화내면은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조사를 해보면 되죠. 그게 예. 이게 뭐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그거를 하라고 지금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성일종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경로는 죄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취지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제가 네.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랑 그 나왔던 네네네. 뭐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제 바람핀 거 걸린 다음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의 본질이 뭐냐면은 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걸려요. 걸리니까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 이것도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경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예.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나오고 증거가 나오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이 얘기한 것도 박정훈 대령 말고도 회의 때 들었다, 뭐 전화 통화를 했네. 그다음에 네.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 포렌식 해보니까 음성 파일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신동욱 당선자도
뭐 죄는 경로는 죄는 아니잖아. 성일종 의원도 죄는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그럼 경로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말한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논리로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자신 있으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러면은 특검을 받으면 되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상보다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경찰 조사 속도도 못 따라가고 소환도 안 되고 이러면은 특검 여론이 굉장히 불붙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도 지금 임명됐고 지금 어쨌든 차장 체제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이 녹취가 어디 빠져나갔냐는 이 논란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증거가 확보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네. 공수처가 나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속도라면 저는 제가 보기에 7월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찰로 이첩하느냐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자는 거지 굳이 검찰까지 넘어간 걸 확인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 정도의 속도감과 그다음에 수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론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정도라면 6월 말까지의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네. 22대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중대 결심 이런 거를 지금 언급해서 이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자로 본인의 SNS에 이제 올린 글인데 여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대 결심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뭐 중대 결심은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아마 탈당을 시사하게 연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홍 시장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탈당을 예전에 이를테면 대통령들이 했던 거는 내가 거국 중립 내각을 하겠다 뭐 이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해병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지금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만약에 하나 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딱 탈당을 할 것인가? 그럼 대통령은 누구랑 정치를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뭔가 명분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네.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고립무원이 되는 거니까 저는 저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탈당할 이유도 없고 예. 오히려 더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히려 탈당하기를 원하나? 대통령이?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예. 올린 글의 중대 결심은 탈당이라는 의미이고 하지만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예. 아니라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 탈당을 예. 할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을 할 이유가 없다. 이유도 근데 이제- 없고 실리도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저도 중대 결심이라면 두 가지일 거예요. 네. 탈당 아니면 거국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탈당은 이제 그 본인은 무소속 대통령으로 남아서 한다는 건데 그럼 최근에 있었던 당선자 만찬에서 나는 우리가 대통령 호위무사가 되겠다니까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전원이 나오는데 그럼 또 그 얘기는 뭔가요? 그리고 네. 이 굳이 한다 그러면 거국 내각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예. 이 거국 내각은 민주당이 받아줘야 돼요. 실제 얘기하면은 이거는 민주당과 정치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하자면 정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은 그 카드를 꺼내놨고 그다음에 너무 네. 많은 이제 메시지를 발산해놔가지고 네. 실제 지금 당에서 정말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 표현을 빌면 고립무원의 처지예요. 대통령이 고립무원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고립무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뭔가 이 판을 크게 스윙을 하는 모습을 그 네. 위기감을 한번 보여줘야 국민의힘 자기가 좀 말하자면은 구심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판단 미스 같고요. 저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그 얼마 전에 본인의 탈당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SNS 메시지도 한번 던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대통령을 마치 대변하듯이 탈당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분명히 뭐 엊그저께 뭐 정치 시작하시는 분도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이 SNS에는 바로 이 글 안에는 뭐 최상병 특검법에 뭐 따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해석이 분분하다는 말이죠, 지금. 저는 의미 없음이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정말로 그 내용값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내용이 있는 것도 있죠. 아주 직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신의 이제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 정치에서 조금 완벽하게 소외되지 않고 본인이 여기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의미 없는 것들을 좀 생산해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요건 이 워딩은 그거랑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죠. 네. 근데 이제 크게 보자면 그런 겁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와가지고 당권 주자가 되면은 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당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으니 뭐 이런 거를 시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메시지 자체가 최근엔 좀 일관성이 없다. 제가 보기엔 너무 좌충우동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는 TK를 좀 겨냥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도에서 TK가 많이 빠지거든요. TK, 대구 그래서 경북이요.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수층의 본령에다가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 이야기를 거기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대구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네. 그 얘기를 SNS에 올릴 때 이제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이라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어쨌든 가장 어려움에 처했고 최혜병 특검법이든 뭐든 22대 국회 개헌 앞두고 대통령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강력하게 보수의 주류로서 대통령을 감싸는 보수의 주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얘기가 과연 지금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저 얘기는. 중앙 정치가 아니라 대구 TK를 향한 문제, 것이다.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네, 계시는 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얘기하고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요. 지금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도 지금 상당합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 아니면은 요즘 참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요. 모수 개혁,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수치 조정을 위한 모수 개혁만이라도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구조 개혁이 없이 수치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누가 먼저? 예.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정책에서는 네. 선악이란 건 없습니다. 네. 찬과 반이 있고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게 정책이지 정책은 결코 좋고 나쁨, 선과 악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른바 더 내는 방식과 받는 방식은 우리가 합의하되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직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연금이든 일반 연금이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연금의 통합들 이것까지 함께하는 이른바 완샷 타결을 이루자. 근데 네. 민주당은 그게는 어렵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얘기가. 네, 근데 네,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공수가 완전히 바뀐 사안이에요.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서로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예. 저는 사실은 약간 이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끌고 나오는 순간 당내 갈등이 다 잦아들었어요. 우원식 그 국회의장 내정자 선출을 둘러싸고 탈당 러시와 그다음에 약간의 이재명 리더십에 균열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 얘기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책을 이끄는 사람, 여의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지금 주류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던진 카드가 오히려 폭탄이 지금 여권 내부에 떨어져가지고 예. 당권 주자들끼리 지금 찬반이 붙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하루밖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2대 국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이 공이 22대 국회는 굉장히 저는 큰 타격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넘어는 갈 수 있겠지만 이 카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올 하반기까지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쏴졌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받기 힘든 공을 지금 던졌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모수개혁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요즘 듣고 있는 보험료율 내는 돈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 받는 돈 그거에 대한 이제 수치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개혁 설명 좀 해주시면서 좀 그 말씀 좀 이어가죠.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모수개혁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숫자를 정하는 거고 구조개혁은 예를 들면은 연금을 뭐 두 개로 분리하자라는 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구연금과 새로운 세대들이 신연금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거의 고갈을 막자. 여기에서는 여기끼리 해결하고 뭐 이런 안도 있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뭐 기초연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통합해 가지고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지금 의대 2,000명 정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의대 정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수가 조정하고 지금 필수 의료 거기에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 그런 거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뭐라고 하나요? 의대 증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 개혁 전체 의료 구조를 개혁을 보자. 같이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를 같이 하자. 하자라고 지금 의료계가. 그렇게 정부에 얘기를 하니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 일단 의대 증원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구조개혁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스탠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왜 그게 안 되나요? 그럼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지금 모든 게 다 모순덩어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비겁하고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초에 작년에 10월 31일에 국회에 24가지 안을 넘깁니다. 24가지 안은 아니에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넘기면 이게 뭐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 노동개혁하고 지금 연금개혁하고 교육개혁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개혁은 노동부하고 검찰 뭐 수사기관이 주도해서 했죠. 그리고 그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왜 복지부가 주도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갑자기 뭐 국회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떠넘깁니다. 24가지 안을. 그리고 지금 국민 이제 공론화위원회 500명 불러서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결과를 존중을 안 하죠? 그거는 지금 현행이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인데 이거를 1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게 최종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대해서 그 전에 많이 그 공론화위원회 열린 거에서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게 좀 더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결론이 나니까 나는 또 못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13대 45 그리고 국민의힘은 13대 43 했다가 44까지 양보를 한 다음에 44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구조개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정략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에 떠나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 22대 국회는 될까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또 안 돼요. 이거는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 18%까지 보험료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책임하고 일단은 그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지금 주장하듯이 이것도 모수개혁부터 그러니까 숫자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고 안 되면 10년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이 다시 이제 최수영 평론가한테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대로 어쨌든 숫자까지는 그렇죠. 44까지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그 수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당은 이걸 못 받을까요? 한순간에? 저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의제를 뺏겼어요. 민주당 쪽에다. 이 중요한 의제를. 그러니까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끝까지 그립을 쥐고 가서 우리가 구조개혁까지도 우리가 완철시키는 뭐 완샷 타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단 원칙고수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일단 이게 22대 지금 21대 국회가 2, 3일밖에 남지 않았고 22대 국회가 좀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우리도 합리적인 안을 다시 한번 노출해서 국민께 선을 보이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론은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3대 개혁 과제로서 이걸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이 모수에 한정돼서는 국민의힘 카드를 받은 거예요.
44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 명분이 없어졌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개혁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22대 국회 10월 안에 이걸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정기국회가 이제 9월 시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안에 이걸 해가지고 12월 정기국회 안에 이걸 통과시킬 수 있으면은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 6개월 연장했던 정도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년 넘어간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 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이게 잘 받아서 그나마 처리하면은 본전 장사는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걸 터뜨려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폭탄이 터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당 지금 지도부 입장은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여당의 일각, 특히 이제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라는 지금 입장이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내부 일부 변화 움직임, 여당 내부의 의견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도부가 저는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철수 예, 예.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죠. 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는 네. 뭐 모수개혁부터 일단 받고 예. 뒤에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된다는 건데 의견.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이거는 정부 네. 여당에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네. 민주당이 뭐 44를 양보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전제 조건이 처음에 없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유경준 그 국민의힘 간사가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지 뭐 44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44는 민주당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인가 어쨌든 받은 거가 모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했다가 연금개혁을 했다고 기록에 남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남을까요? 뭐 지금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주도권을 가졌네 양보를 했네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 중도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선일보도 앞장서 가지고 이거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 될 가능성이 있을까? 22대는 저는 굉장히 미심쩍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이거는 21대에서 모수개혁까지 받고 거기에서 조금 6개월 안에 하는 걸로 여야가 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권에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렇죠. 개혁을 네. 하지 못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뭐 여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언론 안에서도 좀 이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이렇게 내밀하게 갈리냐. 네. 제가 이제 알기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잘 아다시피 KDI 연구원 출신인데 네. 실질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깊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유럽 연금 제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연금 원칙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연금이라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좀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묘하게 갈리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연금에 가장 물꼬를 텄던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연금 개혁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그나마 지금 이까지 오는 이제 진척시키는 말뚝을 박은 거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토릭으로 이제 구두선으로 얘기하다가 네. 윤석열 정부가 이게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려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안에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아마 의도치 않게 이 연금개혁 문제가 가장 뜨겁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남는 장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도를 소구할 수 있는 카드 하나 꺼내놓고 지금 예. 22대 국회도 굉장히 세일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제 29일이면 21대 국회 마지막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원포인트로 이건 열 수도 있다. 내일 당장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원포인트로 하면 29일 날 뭐 마지막 날 열고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상병 특검이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가장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인데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두 개가 지금 연달아 있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리면은 여야가 합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내 회기 내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렵긴 하지만은 이거는 좀 대승적으로 일단은 합의를 하고 조금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보수개혁 정도는 합의를 하고 네. 6개월 내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은 국민들은 뭐 어느 당 지지가 됐든 다 이 부분은 좀 박수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예, 저는 혹시 최평원님. 가능성 하나 봅니다. 내일 최혜병 특검법이 한 5표 이내 정도로 부결되고 네. 국민의힘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은 원포인트로 22대 국회에게 모수와 개혁만 합의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작다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성은 한 내일 최상병 20% 특검법이 큰 부담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 처리된다면은 혹시라도 한 20% 이내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